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은 7월에 함께 읽고 싶은 책 몇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매년 여름 이맘때만 되면은 목이 잠겼다라고 말을 해왔던 것 같은 기시감이 드는데요. 지금 며칠째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약간 목소리가 좀 웅웅거린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고명재 시인의 첫 번째 산문집 너무 보고플 땐 눈이 온다. 표지가 굉장히 차분하고 정갈하죠. 제가 고명재 시인 첫 시집을 담당 편집하고 나서 그 책을 제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키스할 때 눈을 감는 건 이라는 첫 시집으로 작년 말에 처음 인사를 드린 작가인데요. 제가 이 책 편집하면서 너무 행복했다, 너무너무 좋은 시들이 많다, 이런 얘기 아마 영상에서 했을 거예요. 첫 시집을 읽으면서 제가 엄청 크게 느꼈던 감동을 산문집에서도 또 한 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책은 고명재 시인이 무채색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100개의 낱말을 골라서 그 낱말 각각에 덧붙인 산문을 묶은 책입니다. 눈보라, 눈사람 같은 눈이 들어간 것도 있고 능이버섯, 도라지, 돌부처, 소주도 있고요. 수국, 스티로폼, 안개꽃, 흰티, 치약 이런 무채색을 가진 여러 가지 낱말들, 이렇게 많은 낱말들이 주변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책인데, 이런 낱말들에서 자신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사랑과 용기에 대해서 썼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집을 읽으면서도 이 사람의 시에서는 사랑과 용기가 가장 중요한 테마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산문에서도 그런 점이 좀 확장돼서 보였고요. 그리고 이런 사랑과 용기를 나에게 불러일으켰던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 이제는 내 옆에 없는 사람, 어린 시절 기억 속의 사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영향받은 것들을 굉장히 정갈하게 담아낸 산문입니다. 이 산문집은 굉장히 많은 눈물을 불러일으키는 산문집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렇게 눈물을 한바탕 쏟고 났을 때 마음이 조금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는 그런 눈물을 뽑아내는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에 일부러 볼 때는 그런 이미지가 먼저 생각이 났어요. 눈이 막 내린 새벽에 아무도 그 눈을 밟지 않은 길 있잖아요. 그 길을 가만히 보는 느낌? 그러고 2부 읽을 때는 그 길을 조금 천천히 조심스럽게 밟아 나가는, 그리고 이어서 읽을 때는 그 눈밭을 막 걷고 나면은, 그리고 이제 해가 뜨고 나면은 눈이 막 녹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질척질척해지기도 하죠. 그것을 저는 평소에 굉장히 보기 싫어하고 아마 그 이미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이 산문집 읽으면서는 그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나 말고 많은 사람이 그 눈밭을 막 걸어 다녀서 눈밭에 하얗고 뽀얗던 이미지가 다 망가졌지만, 그것이 망가진 게 아니라 누군가들이 그 위에 흔적을 남기고, 그리고 그 흔적은 그 자체로 이전에 뽀얗고 아름다웠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흔적이구나, 그것이 망가졌다, 훼손됐다라고 느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질척이는 이미지마저도 어쩌면 너무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내가 조금 더 큰 마음을 갖게 되는, 편협했던 생각이 조금 커지는, 마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그런 책이었어요. 시인이 실제로 어린 시절에 절에서 살았던 기간이 좀 길고, 그 절이 비구니만 계시는 절이었다고 합니다. 여성 스님들이죠. 그래서 비구니 손에서 키워진 시인의 그 시절이 아주 깊이 드러나 있어요. 절의 이미지가 좀 무채색과 연결이 되는 것도 많기도 하죠. 화려하고 진하고 형형색색의 무언가들이 주는 그런 자극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그 시인의 표현에 따르면 정하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정한 마음과 몸으로 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산문집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되게 두루두루 권하고 싶은 책이에요. 제가 몇 군데 읽어볼게요. 김밥에 대해서 이렇게 썼는데요. 존재들의 봉오리, 그렇게 보였다. 5살짜리 동생의 손을 말아주고서 엄마 가게에 간신히 도착했을 때 밤은 깊었고 동생은 칭얼거렸고 엄마는 김밥을 말고 있었다. 그 분식집은 우리 집 첫 가게였다. 최초란 건 그렇다. 처음이니까. 김밥 하면 손을 썬 기억만 난다고 30년이 지난 후 엄마는 말했다. 그러나 정말이지 그때는 아름다웠다. 온갖 것들이 흑백에 안겨 있는 게
삶과 죽음 사이에 우리 같았다. 산 것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땐 그랬다. 오동통한 김밥도 젊은 엄마도 건드리면 그대로 필 것 같아서 엄마 사랑해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옆구리를 손끝으로 찌르곤 했다. 그럼 엄마가 우리를 보고 활짝 웃었다. 이런 가족과 관련된 산문이 참 좋은 게 많아요. 김밥을 보면서 온갖 것들이 흙백에 안겨 있는 그 장면으로 치환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산 것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어린 시절의 나를 지금의 내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존재들의 봉오리라는 표현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눈이 온다라는 제목인데 서문의 첫 문장, 이 책의 첫 문장은 여름의 소식입니다. 8월의 한여름, 계속해서 기억한다. 어떤 기억은 발밑의 자갈, 하늘의 색채, 그날의 나뭇잎까지도 머리에 남는데 그게 의지에 의한 것인지 순전히 사랑 때문인지 나로서는 알 길이 없다. 그저 기억한다. 그날의 마디마디를. 이상하게도 그날은 전화를 받아야 할 것 같았고 홀린 듯 도서관 밖으로 나왔다. 바람은 청명했고 나무들은 부풀어 있었다. 사람들이 그늘 밑에서 반짝거렸다. 그렇게 그날 거대한 벚나무 아래에 선 채로 나는 사랑했던 사람의 부고를 듣는다. 생각지도 못한 것이 달려왔을 때, 이미 벌어진 일이 벌어졌다고 귀에 담길 때, 세상은 푸르고 잎은 환하고 황망한 채로 여름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대체로 스님들은 기약하거나 함부로 약속하지 않는다. 대신 스님들은 말없이 사랑하고 말없이 죽는다. 불가에서 사랑은 그렇게 기척 없다. 쑥을 캐거나 좌복을 펼치듯 단정하게 고양이 머리를 쓰다듬듯이 사랑을 사랑 자체로 발휘하는 것. 그러고 그들은 미련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고요히 사랑을 주다 떠나는 것이다. 그렇게 붙잡지 않고 우리는 사랑을 해냈다. 엄청난 고통과 불치병을 몸에 달고도 수십 년 사랑이 사랑을 발휘했다. 그렇게 젊은 비구니가 나를 키웠다. 이런 대목들이 많고 고명재 시인은 글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작품들을 읽다 보면은 날 때부터 사랑을 잘 하고 잘 발휘하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을까? 그렇진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떤 경험들이 이 사람을 굉장히 큰 사랑과 큰 용기의 세계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이 사람을 보호하고 잘 키워냈구나라는 이미지를 갖게 돼요. 그 안에는 굉장히 큰 고통도 있고 죽음도 있고 가난도 있고 벗어나기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 글에서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마음들을 잘 담아서 이제는 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구나. 너무 작가란 너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명재 시인 첫 시집도 제가 진짜 강력하게 추천을 많이 했었지만 산문집도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책도 산문인데 이 산문을 쓴 사람도 참 뭐랄까 이 사람도 참 감정을 잘 발휘하고 잘 느끼고 영향을 받고 그러는 사람이구나. 되게 다감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작가입니다. 저희 채널에도 한번 서점 사용법으로 얼굴을 비춰주신 적이 있는 분인데요. 바로 한국일보의 한소범 기자님의 첫 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청춘유감이에요. 청춘유감이라는 제목은 편집자의 제안이었다. 유감입니다만 할 때의 유감이기도 하지만 무감의 반대말로서의 유감이라고 했다. 듣고 보니 그 모든 서성거림이 전부 유감한 데서 비롯한 일이었다. 글을 썼던 건 유감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아니라면 휩쓸려 버렸을 것이다. 덕분에 그 시절을 통과해왔다. 모아놓고 보니 기록이 됐다. 이렇게 자신이 통과해온 청춘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써내려간 산문인데 자신의 청춘의 시절에는 영화를 만드는 일을 하고 또 소설을 쓰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기자가 됐어요. 근데 기자라는 직업과 본인이 했던 글 쓰는 일, 영화를 찍는 일이 굉장히 좀 대척되는 지점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글을 읽으면서 보니까. 가령 내가 소설을 쓰고 영화를 만들고 하려던 것은 타인의 삶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고
싶고 잘 이야기하고 싶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려는 그 마음에서 추동된 것이 많은데, 기자가 쓰는 기사들은 어떤 일들을 굉장히 압축하고 그 안에서 팩트만을 남기는 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같은 이슈를 두고도 정반대의 글을 써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기자가 되고서도 한동안 되게 고민이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고 좌충우돌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간극 사이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나에게는 도대체 어떤 재능이 있는 것이며 나는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고민하던 그 청춘의 초입의 시절의 한소범 기자의 모습이 너무 또 옛날 생각을 많이 하게 했어요. 누구나 어떤 시기를 지나오고 나이를 먹고 어떤 일들을 하게 되고 인생에 여러 가지 선택을 하지만 자기만의 청춘의 기억들이 다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그 청춘의 기억들에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좌충우돌하는 거, 내가 내린 선택에 대한 끝없는 불안과 의심 같은 것, 좋아하는 일을 잘해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 열정 같은 거, 그리고 체력이 또 그때는 가장 좋았을 때니까 체력적으로 또 끝까지 어디에 부딪혀 보는 것 등등이, 저도 이제는 좀 시간이 많이 지난 일들인데 굉장히 많이 떠오르면서 이 사람의 청춘과 나의 청춘 모두를 한 번 더 되새기고 이해하게 되는, 지나왔던 시절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가능한 책이었습니다. 이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좌절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시작이었다. 좋아하는 걸 잘하게 되기보다 좋아해도 잘하기 어렵다는 걸 깨닫는 게 어른이 되는 과정 같았다. 영화 감독, 드라마 작가, 소설가, 기자. 내 재능은 도대체 어디 있을지 찾아 헤맨 끝에 나는 신문사에서 문학 기사를 쓰는 기자가 되었다. 많은 실패와 타협 끝에 찾아낸 내 일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내게 딱 맞는 직업이라는 얘기를 해오기 시작한 것이다. 한 번도 문학 기자가 되기를 꿈꾼 적은 없었는데 돌이켜보니 그간의 모든 실패들이 이 직업을 위한 준비 과정처럼 보였다. 나만 몰랐을 뿐이지 처음부터 나를 위해 마련된 직업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내가 탐구해온 지난 모든 순간이 유용했다. 심지어 실수뿐이었던 제작부 막내 경험까지도. 내가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나 정말 끝도 없이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 과정들이 모두 이렇게 이어져서 지금의 나를 만든 거구나라는 좀 새삼스러운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이런 대목들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무엇보다 가장 빈번하게 내 발목을 잡았던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의 의심이었다. 쓸모에 대한 의심.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의 일을 해내고 있는데 나만 무용한 일을 거듭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끈질긴 의심. 나는 충분히 기사이지도 충분히 문학이지도 못한 그 어딘가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고민이 많던 한소범 기자가 나는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 자리에서 열심히 잘 해내면 되는 거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기까지 그 과정에서 영향을 받았던 문학, 내가 너무 사랑했던 문학, 그리고 과거에 내가 했던 소설 쓰기, 영화 만들기 같은 것들이 되게 잘 짜인 연결고리로 중간중간 녹아들어서 읽는 사람들도 같은 길을 똑같이 걷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문장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산문으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열정적인 문학 기자 로 알고 있던 사람을 저도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그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 한번 좀 새롭게 들여다볼 수 있었어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책을 미리 읽고 이미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책에 추천사를 썼거든요. 추천사를 쓰기 위해서 미리 읽었던 책이라서 이렇게 나오자마자 이달엔 이 책으로 소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랑 김현수 작가님이 같이 추천사를 썼는데 제가 그 추천사를 읽어볼게요. 우선 저의 추천사입니다. 이 책은 성실히 쓴 직업 에세이이자 사랑했고 떠나온 세계를 돌아보며 쓴 아름다운 성장 에세이이다. 내게는 무엇보다 자신의 쓸모에 대한 의심으로 밤낮 골몰하니에 분투기로 읽혔다. 멈추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다. 나를 추동하는 열정 같은 것도 있다. 딱 그만큼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있다. 내가 내린 선택의 총합이 나라는 걸 마주하는 두려움도 있으니까.
그 마음들의 대결이 재능과 기회, 돈과 관계, 사랑과 우정에 대한 탐구로 이어지는 게 좋았다. 결국 그것들이 삶을 구성하니까. 하고 싶은 일에서 해야 하는 일로 건너가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내 세계를 새롭게 확장해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새롭게 살고 싶다는 마음은 어떻게든 살아보지 않으면 해소할 수 없겠지. 나는 이 책을 오래 기억할 것이다. 인생에 거센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에 날려가지 않기 위해, 또는 그 바람을 타고 더 멀리 날아가기 위해. 저는 이렇게 썼고요. 김현수 작가님의 또 엄청난 추천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대학 시절 이따금 찾아가던 카페 중에 10년 후라는 곳이 있었다. 그때는 만나려면 전화로 미리 약속해야만 했다. 10년 후에서 만나 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희미한 떨림 같은 것을 느끼곤 했다. 10년 후에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그때 우리는 지금의 우리를, 그리고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책에도 나와 있다시피 10년 전 나는 한소범 씨에게 편지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 편지에는 저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되어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겸허한 배움의 순간들을 지나 매번 다른 사람이 되어갑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 지난 10년간 그는 무엇을 잊지 않으려고 했고 또 무엇을 잊으려고 했을까? 그런 궁금증이 이 책을 펼치게 했다. 청춘의 기억은 저마다 치열해 다 내 것 같다. 이 글들을 읽으며 나는 10년 후를 상상하던 20대 초반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 느꼈던 희미한 현기증을 오랜만에 다시 느꼈다. 10년이 흐르고 다시 만난 그에게 말해주고 싶다. 다른 사람이 되어간다고 해도 괜찮다고. 10년 전에 이미 그걸 알고 있었으니 다만 기억하기만 하면 된다고. 나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청춘의 기억들이다. 세 번째 책은 이제 막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직 많이 읽지는 못했는데 이 작가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너무 재밌고 좋은 책이겠구나라고 신나는 마음으로 들고 왔습니다. 이거 아직 읽은 사람이 정말 몇 없을 거예요. 이제 막 나온 책입니다. 부역자, 이안 부르마의 책입니다. 부제가 전쟁, 기만, 생존이네요. 이안 부르마는 영년 이어 제로라는 책으로 저는 접했는데요. 그 책을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어서 이름을 기억해둔 작가입니다.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아시아 연구자, 저술가, 저널리스트이다. 1951년에 네덜란드인 아버지랑 영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이분이 특이한 게 아시아 연구에 굉장히 깊숙이 발을 들인 분이라는 거예요. 대학에서 중국 문학과 역사를 전공했고 니혼 대학에서 일본 영화를 공부하고 중국 문화, 20세기 일본사 등 아시아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랑 저술 활동을 해온 분이에요. 6개 국어를 구사한다고 하는 것도 좀 인상적이죠. 포린 폴리시가 2008년과 2010년에 선정한 세계 100대 사상가의 이름을 올렸다. 뉴욕타임스, 중앙일보 등 한국, 미국, 일본 매체에 정치와 문화에 대한 칼럼을 써왔다. 제목이 부역자, 그리고 여기 3명의 인물의 얼굴 사진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소개가 돼 있네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하인리 힘러라고 나치의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이었죠. 하인리 힘러에게 없어서는 안 됐던 개인 마사지사 케르스텐. 중국에서 일본 비밀경찰을 위해 스파이가 된 만주족 공주 요시코. 동료 유대인들을 독일 비밀경찰에 팔아넘긴 네덜란드의 하시드 유대인 바인레프. 이 세 사람의 삶과 그 당시 정세와 그리고 이안 부르마의 해석이 담긴 책이에요. 완전히 팩트만을 모아놓은 책은 아니고 거기에 이안 부르마가 굉장히 소설가들이 갖는 작가적인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 같거든요. 그런 상상력이 더딥혀지고 해석이 가미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여러 추천글 중에 존 벤빌, 너무 좋아하는 작가인데 존 벤빌이 쓴 추천사가 있어서 읽어볼게요. 부역자는 매혹적이면서도 무시무시하다. 점점 더 악해지고 위험해지는 이 시대에 너무나 적절한 글이다. 이안 부르마가 들려주는 3명의 지독한 부역자의 삶과 어두운 행동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배신과 그에 따른 자기 정당화에 대해 얼마나 속절없을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는 또한 삶에 대한 매혹적인 연구이기도 하다. 이런 책을 읽으며 재미를 느낀다면 충격이겠지만 나는 그랬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부역자로서 자기 기만적인 삶을 살았는가에만 초점을 맞추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책이 좀 특별할 것 같아요. 서문을 조금 읽어볼게요. 하지만 케르스텐과 바인레프와 가와시마가 영위했던 뒤엉킨 국제적인 삶은 서로 무관하지 않다. 여러 문화와 나라가 뒤섞인 배경에서 자란 세 사람은 모두 당시 세계에서 일어나던 일들의 복잡한 방식으로 휩쓸렸다. 불확실하고 다양한 정체성으로부터는 위대한 예술이 탄생하기도 하지만 좀 더 악의적인 형태의 자아 창조도 이루어진다. 나는 극심한 사회 정치적 분열의 시대에 이 책을 쓰고 있다. 우리는 개인의 정체성이 점점 더 가변적이고 뒤섞인 형태를 띠는 한편 집단적인 정체성이 강요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세 사람이 부역자의 전형적인 사례이기 때문이 아니라 전쟁과 박해와 대량 학살의 시대에 자신의 자아를 재창조한 인물이기 때문에 책의 주인공으로 삼았다. 도덕적 선택이 자칫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온 시대였지만 과연 무엇이 도덕적인지는 모든 위협이 사라진 훗날 우리가 믿도록 교육받은 내용처럼 분명하지 않던 시대이기도 했다. 그래서 지난 세기에 가장 끔찍했던 시기에 살던 사람들의 여러 양태를 이 세 사람의 삶을 주축으로 해서 좀 다각도로 보여주는 작업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한 혼돈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해나갔는지 그걸 이렇게 시간이 흐른 지금의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같은 것들이 그 사람들은 정작 모르고 자신이 한 선택이지만 정작 모르고 이제와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어떻게 해석되는지 하는 그런 묘한 아이러니 같은 것들이 저는 좀 재밌기도 해서 이런 책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서 세 번째 책으로 보여드렸고요. 마지막 책은 소설인데요. 되게 도톰해요. 불안의 변이라는 책입니다. 엄청 도톰한데 장편 소설은 아니고 아주 짧은 단편이 굉장히 많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원래 제목은 더 콜렉티드 스토리즈 오브 리디아 데이비스이고 불안의 변이가 아닌데 제목을 참 잘 정한 것 같아요. 여기 수록되어 있는 작품 제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불안의 변이라는 게 딱 이 책을 제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입니다. 혼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불안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일에 대한 감정이나 그 사람들이 겪은 어떤 생활의 일들 같은 것을 아주 짧게 포착해서 정말 짧은 분량으로 그치만 삶의 어떤 부분을 쓱 도려내면서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작품을 많이 쓴 작가이고 그 사람의 아마 우리나라에선 처음 선보이는 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디아 데이비스 작품이 좋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한국의 여러 엔솔로지에서 한 편 이렇게 한 편, 두 편 정도 볼 수는 있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보기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책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언제 나오나 하고 있었는데 리디아 데이비스는 사실 영미권에서 번역가로 굉장히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거든요. 플로베르의 마담 보발이나 프루스트의 스완네 집 쪽으로 같은 대작들을 영미권 독자들한테 잘 번역해 소개한 번역가로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소설가로도 유명하고 2013년에는 맨부커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단편소설이라고 했을 때의 그만의 또 정통적인 구조가 있잖아요. 근데 리디아 데이비스는 자신이 그런 전통적인 구조 안에서 쓰는 작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단편소설의 그 쇼트 스토리, 쇼트를 빼고 그냥 스토리만 남겨달라. 내가 쓰는 거는 스토리이다. 라고 이해해 주길 바란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게 진짜 분량이 짧아서 그 분량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단편소설이 불가능한, 이미 형식적으로 불가능한 그렇게 짧은 분량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분량이 그렇게 짧지 않더라도 다양한 형식으로 이 사람이 쓰고자 하는 게 편편마다 느껴지기 때문에 좀 다채로운 구조, 다채로운 형식, 이야기, 문장 같은 거를 좀 읽어보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께 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건 시 같기도 하고 산문 같기도 하고 되게 정체를 알 수 없다, 종잡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한 편 한 편이 각자 다른 색깔로 반짝이는 별 같아요. 그래서 리디아 데이비스라는 그 하늘에 정말 다양한 크기와 색채로 빛나는 별들이 100개가 이제 박혀있는 그런 작품집입니다. 전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처음에 읽을 때는 약간 어색하기도 했었는데 아무데나 그냥 펼쳐서 저는 그때그때 읽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매력에 이제 조금씩 빠져들면서 너무 좋은데? 이러면서 지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
뒤에 작가이자 번역가이기도 한 이주혜 작가님이 쓴 추천사, 짧은 리뷰 같은 것이 실려 있는데요. 여기에서 인용한 리디아 데이비스의 글이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나는 대체로 실험적이다라는 평가를 거부한다. 그 말은 보통 전통에서 벗어난 형식의 소설이나 시 혹은 어떤 형식이든 당혹스럽거나 기이하고 낯설게 보이는 것들에 반사적으로 붙이는 딱지이다. 내게 실험적이다라는 말은 이미 작가의 의식에 있는 어떤 글쓰기 전략을 시험해보고 그것이 효과적인지, 그 결과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혹은 입증하지 못하는지, 성공적일지, 혹은 성공하지 못할지 살펴볼 계획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즉, 사전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며 개념적인 동시에 다소 불확실하게 보인다. 나는 대체로 별다른 계획 없이 내가 뭘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채로 글을 쓰기 시작하는 편을 선호하기 때문에 내가 쓰게 될 이야기들이 어떤 식이든 실험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거 읽으면서 되게 배수아 작가님도 생각이 났어요. 배수아 작가님한테도 실험적이다라는 말이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던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딱 말씀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날카롭고 압축적인 글인데 어느 면에서는 좀 기이하고 낯설게도 보이는 그것 자체가 이 사람의 매력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넉넉한 분량의 리디아 데이비스의 작품들을 좀 천천히 오래오래 읽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제가 7월에 준비한 책들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말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제 귀에 막 울려서 이게 잘 전달이 되고 있나 조금 걱정스럽기는 한데요. 여러분 불편하신 와중에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